예, 이루 선생의 카톡 영어, 영어가 Subject: An old horse finds its way well. Is an animal. 다시 이거 뭡니까? 영어가 맞죠? Subject: An old horse finds its way well. If an animal ages, various changes may occur, including loss of strength, slower movements, less agility, and so on. If a horse gets old, the horse may also lose strength and endurance, and may not run as fast and as far as the horse used to. Therefore, it may normally happen for old animals or old horses to be abandoned or treated with contempt. However, the advantage of an old horse is that the horse is familiar with the surrounding terrains based on accumulated experiences, and has the wisdom to handle unexpected or dangerous situations well. In a Western movie, when the owner is shot and falls from the horse returns to the village alone, lets villagers know about it, and leads them to the location to save the owner. Of course, it can be a touching story of a movie that shows the wisdom of the horse, but similar things have happened many times as a real story. Therefore, today's subject is not an advice centered on horses, but it can be interpreted as a lesson in human affairs, not to ignore the old people. In fact, the world is changing and developing so quickly that it is difficult for the elderly to adapt. And in such a changing and challenging situation, the elderly may be alienated or ignored. However, it is also advising not to ignore the fact that the old people have diversified experiences and more wisdoms. As there is today because there was yesterday. And just as children are existing because there are parents, the experiences and wisdoms of old people should never be ignored. 이걸로, 이걸 한글로, 제목: 늙은 말이 길을 잘 찾아냅니다. 동물이 늙으면 힘의 상실, 움직임의 둔화, 민첩성 저하 등 다양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이 늙으면 말은 힘과 지구력을 잃을 수도 있고, 말처럼 빨리, 멀리 달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늙은 동물이나 늙은 말을 버리거나 경멸하는 일이 흔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늙은 말의 장점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 지형에 익숙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위험한 상황에 잘 대처하는 지혜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서부 영화에서는 주인이 총에 맞아 말에서 떨어지면 말이 혼자 마을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주인을 구하는 장소로 인도한다. 물론 말의 지혜를 보여주는 영화의 감동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실제 이야기처럼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주제는 말을 중심으로 한 조언이 아니라 노인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사에 대한 교훈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은 노인들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노인들은 소외되거나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다양한 경험과 더 많은 지혜를 갖고 있다는 사실도 무시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어제가 있어서 오늘이 있고 부모가 있어서 자녀가 있는 것처럼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국어로 하고 중국어로 主题：一体老马走得很好。如果动物变老，可能会发生各种变化，包括力量丧失、动作变慢、敏捷性下降等。如果马变老，马也会失去力量和耐力，可能不会像以前那样跑得那么快和那么远。因此，老动物或老马通常会被遗弃或受到蔑视。然而，老马的优势在于，马
马根据积累的经验熟悉周围的地形，并且有智慧很好的处理意外或危险的情况。在西部电影中，当主人被枪杀从马上摔下来时，马独自返回村庄，让村民知道这件事，并带领他们前往救主人的地点。当然，这可以是一个展现马智慧的感人电影故事，但类似的事情作为真实的故事已经发生过很多次了。所以，今天的主题不是以马为中心的劝告，而是可以理解为人世的教训，不要忽视老人。事实上，世界变化和发展太快，老年人很难适应。在这种不断变化和充满挑战的情况下，老年人可能会被疏远或忽视。但同时也不能忽视一个事实，老人们的经验更加丰富，智慧也更加丰富。正如有昨天才有今天，有父母才有孩子，老人的经验和智慧永远不能被忽视。忽视，네. 예. 창원시, 복귀시, 신동시, 소호, 금천시, 순천, 자흥, 대한나라 양하도 셋넷 단여 황기 8937년과 2020년 말일 단정아 청일항 천일합발 3사 성안정 하두 셋넷 단여 일시무실 적삼극 무진본 천일일기 일삼 늘적식걸 개화삼 천이삼이삼 일삼 대삼암육 칠팔구 삼사 성안오치 유연 안악만내 영변 보동본 본시본 태양명인 종천지 일조후 오종이니라 3일이냐 사이 쉬어더라도 오집하자 3일이냐 사이 쉬어더라도 오집하자 3일이냐 사이 쉬면 하더라도 오집하자 생사초월 셋넷 단년 앞으로 고강 선사 문화 해설사의 그 해설 내용을 설명하는 이제 하나의 숙련 과정으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곳을 선정해서 이제 발표지를 작성하는 거죠. 그것에 선사유적공원의 정상부에 있는 공원에 그 산이 있는데 그 청룡산의 정상부에 있는 제1호 움집자리와 적석 항구 유적 모형이 있고요. 그 옆에 천재단 선사 문화 고리울 선사 문화 문화재 하는데 그 제사 의식을 행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집중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적석 항구 유적, 적석 항구 유구 모델, 적석 항구 유구 그 모델에 대한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아는 사람 손을 번쩍 들어서 손을 번쩍 들어야 돼요. 네. 손을 번쩍 들어 정답 외주사 연주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모시기 힘들었습니다. TV 스타킹에도 나오신 분이고요. 나무 위키에 검색하면 이분이 딱 나와요. 그리고 2014년 서울예술대학교 국립 한국음악과 비파 전공을 하셨고 곡이나 약간 현대곡의 연주에 좀 축화되게 개량된 한국 악기입니다. 지금 옆에 이게 세워져 있는 악기는 중국의 악기 지금 현행하고 있는. 그래서 소리 음색을 들어보면 좀 한국에도 이런 음색을 갖고 좀 차별을 할 수, 차이를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이제 악기를 두 개를 갖고 왔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줄의 개수와 줄의 재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어떠셨습니까? 좋았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천의 9대 우휴 모탁곡으로 오늘 이렇게 입국해 주셔서 대단히 증명하고 문화도시 부천을 역사문화도시 부천으로 새롭게 채우기 위해 이 학술대회는 3년 전부터 시작되어 이제 부천은 은대도시 모탁곡은 막연히 이병도 박사의 가설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 실체가 하나씩 살아나는 듯하여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수로 원장님께서 평소에도 열성이 많은 걸로 유명하지만은 부천 문화 역사. 제 오늘 사실 부천시에서 가장 중요한 유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토론자분 중에서도 한양대학교에서 발굴을 진행했었던 부천 고강동 유적인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유물들이 이 고강동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강동 유적에서는 선사유적이라고 해서 청동기 시대 때부터 통일신라 유물까지 그러니까 거의 1000년 가까이 유적이 형성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긴 시간 동안 형성됐는데요. 이런 유물들이 이제 고강동 유적에서 출토됐는데 이런 유물들을 출토하는 누구가 의뢰, 제사를 지내는 유적이었습니다. 그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이 우리 조상 의뢰가 아니고 전체 공동체를 대표해서 하늘에 지내는 제천 의뢰를 지냈던 그런 특별한 공간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 특별한 공간이 정치적으로 피망이라든가 다른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그런 유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천 이 공항동 유적을 기점으로 청동시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의료유적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공동체가 뭔가 하나의 공동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뭔가 의뢰를 주관하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큰 공동체가 형성됐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극단적으로 확대하면은 소국 정치체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되는 우휴모탁국이라고 하는 그래서 원삼국 시대, 사만시대 이 사만시대라고 하면 우리가 망한 지난 변환이라고 얘기하는 시기인데요. 좀 이따 원삼국 시대 들어가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삼국 시대의 부천입니다. 이제 원삼국 시대라는 용어가 조건 조사에서는
이 구릉성 아래쪽에서 한기가 조사됐으나 이 아래쪽으로 이런 주거지들이 형성됐던 마을이 있었을 거로 생각됩니다만은 이 부분이 지금 발굴조사구역에서 지어야 되는 거라고 지금 말씀 조언하고 이것이 나중에 신라에 예속되고 나서 이제 경도강대의 창제군으로 바뀐 것이 주부토 장제 이렇게 바뀌어 나갔다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유물이 고구려 유물이 아니고 계양상성에서 고구려 유물이 안 나오는데 왜 이걸 고구려라고 얘기하느냐? 역사 기록에서 주부토라고 하는 그 명분이 고구려 행정명칭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 지역이 고구려에 예속됐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금세리를 가면 바다가 있고 바다를 건너면 다시 땅이 있고 나라가 있다. 이런 설명들이 굉장히 상세하고요. 거기에 보면 문화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민족적으로서 의미가 있고 텍스트로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우유모탁국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다음 거 먼저 한번 우유모탁국과 함께 등장하는 여러 나라 이름이 순서대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50몇 개국이. 근데 그 순서가 대략 북쪽에서 남쪽 순으로 내려오는데 그 순서가 보면 우유모탁국, 신궁보국, 백제국이 세 개가 나란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에 등장하느냐 하면 246년이 되면 위나라의 조에라는 황제가 이 노동 땅의 공손수를 점령하면서 대대적인 동정, 지금 푸틴같이 동쪽 지역을 대대적으로 점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광고공은 고구려로 가고 또 일부는 한반도로 넘어와가지고 한강역에 와서 이 한강역에 있는 한기들을 모아놓고 여기가 옛날에 우리 무제 할아버지가 와서 점령했던 중국 땅 대만군인데 니네는 지금 너무 자유롭게 사니까 앞으로 대만군으로 다시 귀속시키겠다. 그래서 선언을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 결국은 여월동에서 나오는 그 예계의 주거지로 본다면 이 지역이 마한계와 중도계, 백제와 마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백제계가 예계인가는 또 조금 다른 상상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거기까지는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지역이다. 그러면 이제 마한에 포함되었던 하나의 문화권으로서는 이 지역이 우유모탁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런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작은 공동체를 벼럽이라고 불렀는데 고강동은 벼럽이다. 의뢰유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강동 일대는 구급이 될 수 없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전년도 발표에서.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벼럽이라고 하는 것이 설사 진짜 벼럽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구급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겠느냐. 그 다음에 고강동에 실제로 보면 거기 대형 주거지들이 나옵니다. 60제곱, 80제곱 정도 지금으로 치면은 30평, 40평 정도 되는 큰 주거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거지들이 그냥 개인이 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공동체가 주관하는 집회나 의뢰를 하기 위한 공간이었다고 본다면은 고강동 유적은 이렇게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도를 통해서 조금 설명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시는 지금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부평구 계양구까지가 이 굴포 연안에 하나의 문화권으로 본다면 문화적으로는 이 자체가 하나의 부천이 돼야 되고요. 지금 부평구에 아마 또 예전 군청사도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강서구와 해당되는 오른쪽에 지금 설명된 이게 고강동 유적이고 그 왼편이 원정동 유적 그 다음에 이게 여월동 유적 아래쪽이 범박동 유적입니다. 이 유적들이 지도상에서 보면 이게 표현이 잘 이해가 안 되시겠습니다만 이 범박동 유적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정동 유적에서 확인된 백제 유적은 이 고강동과 여월동, 범박동 일대의 세력들이 바다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최적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강동 유적을 필요해서 이 여월동, 원정동, 범박동을 포함한 이 구릉상의 유적들이 우유모탁국의 심장국으로 중심지고 원래 모태가 되는 출발지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안에서 구급이냐 벼럽이냐 상세한 부분은 더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추후에 자료 증가가 됐을 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지역에서 지금 확인되고 있는 유적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강동 유적은 이미 청동기 시대 때부터 그 다음에 여월동과 범박동 유적에서는 통일신라 인물까지 석광역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0년 이상 동안 계속해서 이 지역이 사람들이 영위했던 공간임을 알 수 있는 걸 볼 때는 이 지역이 이 원으로 돌려져 있는 부천 또는 굴포 일대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저는 그렇게 설정을 하고 싶고요. 다만 이제 이 계양산성이 문제인데요. 이 고구려에 점령되고 나서 이 계양산성의 산성은 현재로서는 아마 신라가 축조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신라가 한강 지역에 들어온 것은 뭐 550년 정도죠. 6세기 중엽. 그럼 적어도 6세기 중엽 이후에는 계양산성을 신라가 직접 개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506년 이후에는 신라는 지방행정체제를 전개하면서 각 지역의 산성을 두고 군주를 파견하기 때문에 적어도 계양산성 정도라면 신라 중앙에서 군주가 와 있었던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럼 그때부터는 아마 계양산성 일대가 일대 행정적인 중심지가 되었다고 본다면 6세기 중엽 이전까지는 이 고광동과 원종동, 여월동 일대 중심지였던 이 중심지가 정치적으로 변질되면서 신라가 들어오면서 계양산성 쪽으로 이 제목을 보시면 이제 부천 고광동 선사여적의 발견, 조사 그리고 전망이라고 좀 거창하게 좀 썼습니다. 관심을 좀 끌어볼까 해서 좀 거창하게 썼는데 오늘 앞에 이제 발표를 해주신 선생님께서 고광동 유적을 포함을 해서 부천의 이 고고학적인 증거에 기반한 많은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주셨고, 실은 또 다음 발표에 이어지는 강평원 선생님 발표가 고광동 유적에서 나온 유물을 가지고 또 고광동 유적이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 이런 얘기를 상세히 해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쉬운 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우리 서두에 2000년의 역사를 지금 복원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고광동 발굴이 대략 보니까 한 20년 정도 됐더라고요. 마지막 2004년도에 발굴했으니. 제가 20년 전 기억을 더듬대도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2000년을 복원을 하시려면 2000년을 돌아가시려면 심지어 또 우리 스께서 2만 년을 또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든 2000년이든 2만 년이든 여기 앞자리에 계시는 분들의 노력보다는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의 노력이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앞으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까지 좀 포함을 해서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려고 했는데 잘 정리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이제 경인고속도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자리에 청룡산이라고 하는 작은 산 자락에 있는 구릉부에 있는 좀 어려운 말로 청동시대 취락 유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 아파트 단지쯤 되겠죠.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두 모여서 살 수 있는 곳. 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집이 없지만 제 집이 우선 필요합니다. 근데 모여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학술대회를 하는 이런 큰 자리가 필요하잖아요. 고광동 발굴할 때 이 길이가 아까도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20m가 약간 넘는 대형 주거지입니다. 막 우리가 이름은 주거지, 사람 사는 곳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 사람이 먹고 입고 자고 밥 해먹고 그랬던 자리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공동체가 같이 썼던 공간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부천 고광동 유적에서 청동기 시대 집자리로 확인된 건 약 20여 개이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면서 다 같이 모여 살았던 곳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부천 고광동 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고광동 유적은 경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눈으로 보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실은 학술적으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고광동 혹시 유적 꼭대기에 올라가 보신 분? 올라가 보시면 제일 어디까지 보이시던가요? 저기 제 기억에 김포공항까지 쭉 다 보이잖아요. 경관. 여러분들 약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도 저 위에서 저를 내려다 보시면 제가 잘 보일 겁니다. 기왕이면 무언가를 잘 보려면 높은 곳으로 가는 건 인간의 습성이거든요. 더 잘 보여요. 근데 올라가는데 힘들죠. 둘째, 올라가도 엉덩이 붙이고 앉을 데가 별로 없습니다. 반대로 고광동 유적은 상대적으로 낮은 데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경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굴포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경관적 특징이 가장 적합한 곳이기 때문에 아마 부천 고광동 유적이 저기에 자리를 잡지 않았을까라고 경관적으로는 우리가 쉽게 추정. 어떻게 발견됐을까요?
한 번쯤 들어보신 분 있으실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고고학 유적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굉장히 많은데 발견부터 스토리를 가진 유적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런 면에서 고강동 유적은 발견부터 스토리가 있습니다. 장마철에 동네 주민께서 산보 가시다가 비 온 뒤에 우르르 굴러떨어진 유물 한 다발을 부천시에 신고하면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 후에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당시에 정확한 내용을 제가 교수님들한테 못 물어봤는데 그게 한양대학교로 연락이 오면서 한양대학교 교수님들과 다른 고고학 선생님들이 실제 답사를 수차례 하고요. 그때 발견된 유물들이 청동기 시대 석기들이다라고 판명이 되면서부터 그렇다면 분명히 요 꼭대기 어디쯤에 그때 아마 발견된 데가 여기쯤일 겁니다. 그럼 요 꼭대기 어디쯤에 청동시대 집자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청동시대 집자리는 다 대부분 산 위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몇 차례 이제 지표조사를 더 하고 그 이후에 지금 요게 경인 고속도로고요. 지금 이렇게 색깔로 칠해진 데가 고고학적으로 발굴조사, 시굴조사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결국은 조사 결과는 7차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첫 번째는 이제 바로 다음에 1996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발굴조사를 시작해서 2005년까지 7차례 발굴조사를 했고 저도 여기에 다수 참여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약 20기의 청동시대 집자리 그리고 구릉의 꼭대기에서 이른바 적석환구 유구입니다. 아마 오늘 토론자로 오신 강병학 선생님이 적석환구 유구 이름 짓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그때까지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대로 이름을 부른 겁니다. 적석, 돌이 쌓여 있더라. 환구, 동그란 구덩이가 있더라. 그래서 생긴 대로 불러서 적석환구 유구라는 명칭에 거의 지금도 그 사례를 찾기 힘들지만 그 유적이 발견이 되면서 부천 고강동 유적의 가치가 더 많이 널리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이 이제 지표조사 때 수습된 그러니까 지표 땅에서 주민들이 신고한 유물들이고요. 그 이후에 교수님들이 몇 차례 더 지표조사를 하면서 땅에서 다 수습한 유물들입니다. 보시면 돌칼부터 창, 그 다음에 관월령 석도라고 하는 그 낫처럼 쓰던 그런 도구들 등등등 해서 석기들이 다수 많이 발견이 됐고요. 이후에 당연히 그러면 주거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1차부터 발굴이 시작이 됩니다. 1차 발굴은 당연히 진짜로 있냐 없냐를 보는 발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파란색으로 에이지구라고 써있는 구릉의 정상부 중심으로 주로 청동시대 주거지들이 정상부에 가장 많이 위치를 하기 때문에 여기를 위주로 이제 조사가 시작이 됐고요. 당연히 5개 주거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후에 이 5개가 끝이 아닌 게 확실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장 조사를 했고요. 1차 발굴 때 쪽 주거지가 예상보다 좀 많은 기수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 5개의 주거지가 생각보다는 기대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았고 도대체 이제 어디까지 이 주거지들이 분포를 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사 범위를 차례 확대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2차 조사 때는 1차 조사 때 확인하지 못했던 5호 주거지까지 발굴 조사하고 또 하나 6호 주거지라고 하는 주거지가 조사 지역 남쪽에서 또 확인이 됩니다. 이후에 이제 3차 발굴 조사에서 추가로 또 3개의 주거지가 발굴이 되고요. 요 3차 발굴까지는 주로 거의 대부분 여기 A지구라고 되어 있는 이 파란색 부분 정상부 쪽을 중심으로 해서 청동시대 집자리가 얼마나 어떻게 있는지 확인하고 그 내부 조사를 해서 어떤 유물이 출토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주가 되었었고요. 그 이후에 이 4차 조사부터는 조사 구역을 좀 확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도 가장 안타까웠던 거는 이 경인고속도로가 구릉을 완전히 갈라서 수직으로 수평으로 갈라서 지나가고 있거든요.
예상키로는 분명히 경인고속도로 공사 당시에 저 산을 팔 때 관련 유물들이 발견이 됐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 당시에는 첫째 이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좀 부족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게 함께 보호가 안 됐을 뿐이고, 분명히 이 지역까지도 충분히 다 그 청동시대 마을들이 있었을 텐데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적석 황구 유구라고 하는 유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이게 기술의 발달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제가 조사를 직접 참여하진 않았고 오늘 토론으로 오신 우리 선생님께서 발굴을 직접 하셨는데, 네, 적석 황구 유구인지 모르시겠죠. 돌만 보여서. 네, 최선을 다해서 사진 찍은 겁니다. 드론이 없던 시절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술의 발전, 아마 드론이 있었으면 좀 더 예쁜 사진이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 안타깝게도 좀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들이 학교에 있어서 제가 다 확인을 해봤는데, 원래 자연적으로는 이렇게 다 연결이 됐었을 거거든요. 결국 이 시지역 안에서도 청동시대 주거지로 추정이 되는 유적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고강동 유적은 단순히 이 구릉부나 지금 보고 계시는 이쪽 산이 아니라 이 전체 일대에 청동시대 마을 유적이 형성되었음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6차 발굴은 13호 주거지라고 하는 대형 주거지 내부 조사에 좀 주로 집중을 했고요. 과정에서 고국을 포함을 해서 다수의 유물들이 확인이 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7차 발굴은 이제 나머지 지금 여기서 보시면 B2라고 하는 이쪽 남쪽 삼연부 일대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다수의 또 주거지가 확인이 되면서 7차 조사까지 이루어진 결과 21개의 주거지, 집자리들이 확인이 되었고, 적석 황구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다 표시는 하지 않았는데 다수의 통일신라 시대 무덤으로 판명된 석광묘들이 확인이 되는 그런 고고학적인 성과를 얻었습니다.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부천 고강동 유적은 결국은 조사 당시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강유역의 청동기 시대가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고민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유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변 지역이 보시는 바와 같이 고강동 유적이 여기거든요. 여기가 이제 김포공항이고요. 주변 지역이 다 도심이에요. 이 도심 지역은 한강을 포함해서 서울, 인천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 청동시대 주거지 혹은 청동시대 유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도시가 개발되면서 다 사라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 한강을 포함해서 특히 경기도의 서쪽 지역에 대한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선사시대인들의 모습을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유적인 것은 20년 수 있는 더 편리한 방안이다 라는 각계의 의견 때문에 조사 당시에는 이걸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제도적으로 우리가 현상 변경이라고 하는 좀 복잡하고 다단하고 지리한 그런 절차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회해서 조금 더 편의성 높게 유적을 보호하자라는 의견이었는데, 다만 이제 이것들이 시의 담당자, 시장님 등등등등등 변경이 되면서 약간씩 좀 퇴색이 되면서 너무 잘하려다가 약간 타이밍을 놓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고민이 좀 남는데, 제가 여기서 감히 저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돌을 던지시겠죠. 왜냐? 이 국가지정문화재 제도는 이건 조금 오래된 지도긴 한데 이거는 법령이 바뀌어서 지정문화재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 구간 300m 혹은 500m에 대해서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있는 제한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당장 지정문화재로 현재 이 시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든 경기도 지정문화재든 지정문화재로 지정해서 보호합시다. 그러기에는 주민들과의 공감대가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만
제가 확인을 해보니 부천시는 2013년에 개정된 향토문화재 조례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가셨나요? 그 도의원님이 계셨는데 도의원님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부천 고강동을 위해서 유적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시고 싶어도 실제로 지정문화재가 아니면 행정적인 도움을 얻기는 쉽지 않아요.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서 지정을 하는 게 가장 적합하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일단 부천시 향토문화재는 별도의 재산권에 가해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정을 함으로 해서 부천시는 우선 고강동 유적의 일정 부분 보호나 활용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근거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 보면 좀 시작은 부천시 지정문화재로 시작을 하고요. 주민들과의 공감대, 유적의 가치들을 부천 시민들이 모두 공감한다고 하는 시점에 경기도 문화재든 그 국가지정 문화재든 어느 범주의 선사제를 주민들 자치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한민국 축제는 98% 이상이 관주도입니다. 자체적으로 주민주도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극히 드문 사례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이런 선사문화재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하는 방안은 굉장히 접근성 좋은 유적을 보호하고 활용하는 데 좋은 접근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뭐 최근에는 그 수주도서관 안에 체험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전부 나갔었어요. 뭐 그 이후에 여기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유명해지면서 당연히 반대로 관의 관심을 끌고 그리고 11회인가의 경기도지사 방문이 이루어지면서 경기도 지원금으로 지금 현재 전국 선사박물관이라는 박물관이 지어졌습니다. 제가 이번 올 초에 5월달에 축제 때도 갔었는데요. 개수기 집계, 그러니까 그 매표 집계로 한 10만이 약간 안 되는 인원이 3박 4일 동안, 실은 비 와서 이틀 빼면 1박 2일 동안 방문한 인원이 약 10만이 약간 안 되거든요. 그 정도 인원들이 방문을 하고 실제로 저게 무료일 때는 20에서 30만 명까지 뭐 추산을 하는데 정확한 인원은 아닙니다. 그렇게 큰 축제를 당연히 하실 수 있죠. 자, 요건 다른 사례입니다. 서울 암사동 유적. 아마 크기로 비하면 고강동 유적하고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암사동 유적이 성공할 수 있어. 암사동 유적도 서울 시내에서 그 신석기 시대, 선사시대 축제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일까요? 인구 1000만 서울 안에 있거든요. 저희가 그냥 이건 속된 말로 안 불러도 오십니다. 안 불러도 와요. 제가 좀 전에 막 검색을 해봤거든요. 부천시 인구 조금 많이 줄었더라고요. 80만입니다. 80만이 주변에 사는 선사시대 유적지 대한민국에 아무리 찾아봐도 10개도 안 됩니다.